자,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R 기초와 데이터 파트와 통계 분석,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6장, 7장,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전체 우리 30문항 중에서 50% 정도의 여러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파트가 통계 분석 파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 내외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통계 분석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R 기초와 데이터 마트가 나머지 비율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시험 ADSP의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학습 방법은 해당되는 출제 비중이 가장 많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부터 진행하는 거 권해드릴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들 구분해서 여러분 확인하는 것 중요하고요.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확 몰아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모형 평가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동 행렬을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가 나오게 되고 ROC 또는 이익도표 향상도 곡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몇 가지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통계 분석 파트에서는 우리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는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또한 해당되는 우리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는 우리 진익 지수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에 불순도 측정 지표로 할 수 있는 진익값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군집 분석에서 맨하튼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혼동 행렬을 이용한 다양한 분류 모형의 평가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재현율도 있고 해당되는 정확도, 프리시전 값도 물어볼 수도 있고 F1 값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평가 지표들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연관규칙 학습에서 3가지 측정 지표들이 있죠.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와 관련된 부분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에 의해서도 가장한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첫 번째 척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척도는 4가지 척도가 존재하게 되죠. 자, 면목 척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분류하기 위한 척도예요. 사칙 연산에선 같다와 같지 않다만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해당되는 비율 척도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혈액형 학력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면목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답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 해당되는 포인트를 잡고 있다면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구간 척도의 특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우리 두 번째 척도 뭐가 있나요? 서열 척도, 순서 척도가 있죠. 그 사례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설문조사할 때 매우 만족한다, 보통이다 관련된 대표적인 서열, 순서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공신경망이 출제가 됐습니다. 인공신경망 출제될 키워드를 여러 가지가 갖고 있어요. 회귀분석만큼 다양한 출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 AN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활성함수, 우리 시험 문제 3가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 렐로 함수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 우리 어디에 등장하나요? 로리스트 회귀 분석에도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그 결과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출력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인공신경망에서는 37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바로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인공신경망에서 시그모이드가 바로 이와 같은 기울기 소실 문제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활성함수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활성함수를 어떤 걸 많이 쓰이게 된다고요? 렐로 함수를 쓰게 된다고요. 렐로 함수라는 것은 음수값을 갖고 있을 때 0으로 출력이 되고 양수일 때는 자기 자신의 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그모이드가 갖고 있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성함수라는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공신경망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출제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특히 활성함수에서는요.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 렐로 함수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자, 시그모이드와 소프트맥스, 활성함수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시그모이드는 2개를 분류하는 모형에 사용되는 활성함수고요. 소프트맥스는 W에 쓰이고자 하는 활성함수예요. 이와 같은 차이점만 알고 있더라도 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문항, 우리 R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해당되는 R 코딩을 제시해 주게 되고 문제를 확인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4번과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오더라도 한 회당 한 문제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한 문제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중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R과 관련된 코딩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R은요, 숫자, 문자, 논리연산자 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다 합해지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문자형이 우선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문자형은 어떤 게 문장 팩터예요? 양쪽에 쌍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가 붙게 되는 거 다 문자로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5번 문항에 보시면 결국에는 모수적 검정과 비모수적 검정을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론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모수적 검정에 해당되는 비모수적 검정이 무엇이는지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비모수 검정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한테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실습이 출제되지 않아요. 실제 이 사람이 우리 응시생이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분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ADS-T 시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어려워해요. 왜? 사인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이라고 하는 부호 검정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해당되는 이론서 보시면 부호 검정에 관련된 부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호 검정은요, 한 개 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할 때도 쓰이게 되고요. 또 하나, 바로 모수적 검정의 페어 T 테스트에 대응한 일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사인 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수적 검정에 해당되는 파트가 비모수적 검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결점을 찾는 거 출제 포인트 갖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6번의 문항, 우리 결국에는 외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데이터 분포의 비대칭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평균과 중앙값 크기를 비교해서 평균과 중앙값 크기를 통해서 이게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지 왼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해당되는 6번 문항 바로 평균과 중앙값 크기를 비교해서 오른쪽 꼬리 분포임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평균값과 중앙값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크기값 통해서도 비대칭도 오른쪽, 왼쪽 꼬리 분포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우리 또는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박스 플롯의 상자의 가운데 우리 선은 Q2, 중앙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앙값이 밑으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느냐 또는 Q3에 점점 가까워지느냐고에 따라서도 우리는 비대칭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7번의 앙상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그동안 출제 패턴이라고 한다면 앙상블 모형은 굉장히 주기적 패턴이 강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백인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출제가 됐고 역시 36회도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단답형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출제가 됐고 객관형 문항으로도 한번 앙상블 모형이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앙상블 모형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기존 출제 패턴과 약간 벗어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앙상블 개념에 관련해서 해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상블 모형이란 뭘까요? 주어진 자료로부터 여러 개의 예측 모형들을 만든 후에 예측 모형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최종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 앙상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하나의 의사결정 나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양한 분류 모형을 만들어서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측값의 분산을 감소시켜서 정확도를 높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류 모형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모형의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고 원인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뭐가 얻어질 수가 있다고요? 안정적이고 정확한 예측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앙상블 모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모형의 상호 연관성이 높다고 한다면 분류가 잘 될까요?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이와 같은 단점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앙상블 모형의 특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8번의 다차원 척도법이에요. 우리 MDS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다별량 분석 파트에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 중요한 출제 키워드가 바로 PCA,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36회 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37회 때는 반드시 PCA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DS, PCA,
공통적인 교집합 키워드가 존재하게 되죠. 바로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교재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거리를 이용해서 비유사성을 기반을 통해서 각각의 상대적 거리를 2차원으로 매핑시키는 그림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 바로 다차원 척도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리를 나타내는 해설해 보시면요. 거리를 나타내는 비유사성을 유지하면서 낮은 차원으로의 투영을 찾는 것이 바로 다차원 척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데이터 속에 있는 패턴이나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그걸 소수 차원, 우리 해당되는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이 차원의 좌표를 통해서 차원 축소하는 것 바로 다차원 척도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해설을 통한 보기로 등장했다 할 수가 있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완벽한 오답은 아니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유사성, 비유사성을 측정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뭘 기반을 통해서 거리를 통한 비유사성을 우리는 측정을 해서 차원 축소를 한다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우리 단계별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델링 단계에 관련된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봤어요. 우리 이 과목에서 모델링 단계가 등장하게 되죠. 해당되는 9번 문항은 바로 빅분기 필기 파트에 출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단계별 프로세스 모델링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건 정의, 즉 비즈니스에 부합한 목적을 정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분석 성과 과제거리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모형 구축을 보시게 되면 모델링 단계로 구분하게 되고 세 번째는 검증 및 테스트로 구분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적용으로 구성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모델링 파트에서 보시면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 파트 또는 데이터 마트 파트라고 하게 되죠. 실제 모델링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해당되는 모델링 파트의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탐색적 분석을 하게 되는 2대의 분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델링 성능 평가예요. 우리는 파트 3에서 다양한 분류 모형의 성과 파트가 존재하게 되죠. 자, 분류 모형에 대한 성과 파트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는 여러 가지 그 오블리표를 이용한 파트가 존재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성능을요. 그죠? 이와 같은 모델링 성과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모델링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에서 해당되는 보기 문제까지는 제가 옮겨 실었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수행 방안 설계 또는 검증 및 테스트, 적용 등이 등장하게 되면 오답 보기로 골라주시면 된다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9번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와 관련된 문항, 옳은 것은 물어보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 특성 및 파악 및 통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2대1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보기에서요, 만약에 이상값은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는 거 100% 오답 보기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이상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실제 분석을 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이상치를 관련된 걸 찾게 되고 기준점을 찾고 이거 꼭 덜어낼까 말까 제거를 할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치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관련된 문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은요, 우리 변수 변환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ADSP 출제 유형을 보면요,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파트의 일부 개념들을 가지고 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우리 이동하는 거 확인해 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바로 변수 변환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구간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해당되는 해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 구간화라는 것은 연속형 변수를 특정 구간으로 범주형으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 구간화라고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연령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뭐 1세부터 50세까지 조사를 하게 돼요. 그 개별 우리 연령으로 표시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1세부터 10세는 10대 1번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11세부터 20세는 2번으로 코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우리 연령대별로 데이터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구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화를 더 작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구간화를 작게 하게 되면
우리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고 속도는 향상된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적용하게 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바로 11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1번 문항에서 보시면 구간화 개수가 작으면 정확도는 높아지나 속도는 느려진다가 잘못된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구간을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연령을 20, 30대를 다 섞어서 30, 20, 30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도는 떨어지잖아요. 그 개별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문항인데요. 우리 군집 분석에 관련된 부분 실루엣 개수가 단답형으로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실루엣 개수라는 것은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 우리 지도학습처럼 즉 분류 모형이나 예측 모형처럼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없다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와 같은 타당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바로 실루엣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루엣 개수는 군집 분석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그죠? 군집 분석 기법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루엣 개수만 정확한 정의만 알고 있다면 오답 고르는 형태가 바로 12번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군집 분석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집 분석에서 우리 맨하튼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출제 문제는 어땠나요? 맨하튼 거리에 관련된 좌표를 부여하게 되고 맨하튼 거리를 실제 계산해보는 문제가 출제됐지만 자, 요즘 같은 유형에서는 출제 유형에서는요. 수식을 물어보고 해당되는 수식이 무엇에 관련된 거리 개념인을 물어보는 출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발라노비스 거리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고요. 또는 표준화 거리 역시 언제든지 해당되는 수식을 보여주게 되고 거리에 관련된 개념 문제 여러분 확인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인데요. 우리 의사결정 나무에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도라는 개념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나무는 재기적 분할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순수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재기적 분할 무한화 풀트리로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를 형성할 수 있나요? 아니죠. 풀트리가 된다는 것은 모형의 복잡도를 의미하게 되고 결국에는 과대적합을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가르치기와 정지규칙 우리 시험에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랐어요. 자, 연관성이 높다는 건 뭘까요? 순수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딴 말로 불순도가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건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답안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5번 문제 우리 결국에는 교차검증 문제예요. 모형평가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교차검증 데이터 분할을 왜 하게 되나요? 자, 특정 모형이 복잡해지다는 것은 결국에는 과대적합에 이어지게 되고 자, 이와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평가형 데이터를 분할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 분할, 데이터셋을 분할하게 될 때는 세 가지로 분할하게 돼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고 학습 데이터는 말 그대로 실제 학습하는 데이터, 여기 나와 있는 검정 또는 검증 데이터는 뭔가요? 자, 실제 했던 학습 데이터의 성능 평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되는 성능 평가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는 조정해가는 역할, 바로 해당되는 밸리데이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실제 학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평가형 데이터는 전혀 학습에 관여하지 않은 데이터가 바로 테스트 데이터라는 거,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15번 문항은 우리 시험에서 언제든지 단답형 문항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16번 문항, 결국 우리 6장에 해당되는 이상치 판단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상자 그림은 박스 플러스 통해서 이상치 판단할 수가 있죠. 해당되는 Q3에서 플러스 1.5 곱하기 IQR을 통해서 그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 또는 Q1에서 마이너스 1.5 IQR 그 벗어나는 것들을 이상치로 판단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에서 상당히 어려운 보기들이 등장했어요. 이상치 판단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럽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해당되는 보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항상 이와 같은 3번 문항으로만 출제됐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 데이터 분석 파트 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범위를 좁혀서 반복 연습하는 거, 우리 공부하는 거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상자 그림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를 물어보는 시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문항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항 새로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빅본기 필기 파트에서 데이터 수집 파트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해당되는 데이터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갖고 올 때 쓰는 수집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클로링이라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특정 데이터를 웹페이지를 탐색하면서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웹 클로링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 파3, 데이터 분석 파트, 우리 난이도 조절을 이와 같은 형태로 난이도 조절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0문항 여러분 다 득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종종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군집 분석이네요. 자, 우리 파트 3 데이터 분석 파트 군집 분석 관련된 문항 2문제 또는 3문제가 계속 출제된다 할 수가 있고, 36회에서는 군집 분석의 개론이라 관련된 파트가 좀 많이 출제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36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단과는 굉장히 이질적이어야 되고 집단에는 동질적이어야지만 군집 간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군집 분석이 출제됐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항 약간 논란의 요지가 있지만 우리 표본 추출 방법, 우리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로 요약하는 것 중요하고요. 단순 랜덤이 있었고 계통 추출이 있었고 층화와 군집이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 시험문이 그동안 출제 패턴은 뭐였나요? 층화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계통을 물어보는 문제, 단답형 출제 경향을 갖고 있지만, 자, 19번 문항에서는 이와 같은 4가지 확률적 표본 추출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더 나아가 우리 36회 출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37의 어떤 형태가 예상하는 것 알고 있는 게 이번 강의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37회 때는요. 자, 층화와 군집 두 개념을 차이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층화와 군집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단답형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계통 추출에 관련된 정의 문제도 여러분 알고 가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0번 연관 분석은요. 출제 유형이 말 그대로 연관 분석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 3가지,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를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향상도가 이를 때 또는 같을 때, 클 때 물어보는 문제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는 연관 분석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포인트가 세 번째 포인트고요. 연관 분석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A 프라이어리와 FP 클로스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네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연관 분석이에요. 하지만 36회 때는 계산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연관 분석의 장단점만 물어봤다 할 수가 있고, 당연히 37회 때는 계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알고리즘,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과 FP 클로스 알고리즘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1번 모형평가 관련된 부분이에요. 모형평가 파트 영역에서 출제됐다 할 수가 있고, 우리 모형평가 파트 관련된 부분의 엔트로피는 어디서 나오게 되나요? 의사결정 나무의 불순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진위 지수가 있고요. 엔트로피 지수가 있고, 카이제곱 통계량의 p-밸류 값이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의 불순도 측정만 알고 있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해당되는 21번 항목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2번 문제는 관련된 유사 문제를 갖고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회귀분석 파트인데요. 자,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에서 여러분한테 약간 전달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R 스튜디오 통에 있는 내용, 분석 결과를 캡처해서 갖고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중회귀 분석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파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다중회귀 분석할 때 독립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변수가 연속형일 때 회귀 분석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education은 바로 범주형 자료예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거 우리는 뭐라 그러죠? 가변수라 그래요. 또는 더미변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할 수 있어요. 독립의 변수가 범주형일 때도 회귀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100% 오답폭이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점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다중회귀 분석이 나오게 되면 개별 데이터, 우리 회귀 개수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estimate가요. intercept라는 것은 절편값을 의미해요.
여기 나와 있는 회귀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각 개별 회귀 개수들이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뭘 보고 확인하게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p-밸류 값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별표가 3개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의한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유의한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유의수는 0.05에서 유의하는 거 개수 어떻게 찾아내죠? 별표가 1개라도 있으면 그것은 0.05에서도 유의한 회귀 개수라는 것도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t-밸류 값이에요. t-밸류 값은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오차가 분모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에스티메이트가 분자예요. 이 값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t-밸류 값이에요. 그럼 t-밸류의 절대값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오차값이 작다는 걸 의미해요. 즉 오차값이 작다는 것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회귀 직선이 있다면 이 회귀 직선 상에 이런 관측치들이 점점 모여 있다는 걸 의미해요. 즉 종속 변수에 이 해당되는 변수가 선형성의 강도가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t-밸류의 적대값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유의한 변수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결정 개수 값들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멀티플 R2라는 것은 결정 개수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adjust라는 것은 수정된 결정 개수 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 값 중에서 결정 개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것 중요하죠. 결정 개수라는 건 뭐예요? 독립 변수로 종속 변수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 상명력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회귀 분석 개수가 많은 걸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이럴 때는 독립 변수의 수를 감안한 수정된 결정 개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건 독립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종속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자동스럽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회귀 분석할 때 중요한 변수를 선택해서 분석하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 할 때 모형이 복잡해지다는 건 뭐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과대적합을 발생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게 된다면 중요한 변수만을 선택해서 분석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독립 변수를 감안한 결정 개수 값을 요구하게 되고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수정된 결정 개수 값이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항상 이와 같은 수정된 결정 개수 값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결정 개수보다는 작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알고 가는 거 중요하죠. 마지막 우리 해당되는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F 통계량과 p-밸류 값, 유의항력 값은 뭘 의미하죠? 통계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할 때 쓰는 해당되는 지표들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통계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해당되는 각각의 여기에 나온 회귀 개수들이 모두 0이면 해당되는 값은 뭐만 남게 돼요? 절편만 남게 되죠.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존재하나요? 회귀 모형 유의하다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기무가설이에요. 그럼 대립가설은 뭐예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회귀 개수들이 0이 아니면, 한 개라도 0이 아니면 어떨까요? 기울기는 살아있게 되죠. 그럼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의항력 값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F 통계량 값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이 통계 모형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모형의 유의성을 뭘 가지고 판단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p-밸류 값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식별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23번 문제도 우리 약간 비틀어서 유사 문제를 갖고 왔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분산 분석 아노바라고 하게 되죠. 분산 분석은 어떨 때 이용하게 돼요?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집단이 2개일 땐 뭐 쓰죠? t-테스트를 쓴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t-테스트와 분산 분석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분산 분석도 t-테스트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집단이 3개가 있잖아요. 2개의 집단 t-테스트 할 수가 있고 2, 3 t-테스트 할 수가 있고 1과 3을 이용해서 t-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집단이 3개, 4개, 5개 점점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분산 분석, 아노바 분석을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산 분석이라 이 표만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변수, 웨이즈와 에듀케이션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는 없겠죠. 이와 같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4번 우리 분류 모형의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6회 문제에서는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즉 군집 분석의 개론적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군집 분석의 계층적 군집 분석이나 비계층적 군집 분석 또는 혼합분포 군집 등을 물어본 출제 유형보다는 전체적인 군집 분석의 개론 파트가 출제 비중이 높았다는 것이 36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출제경이 계속 반영될 수는 없어요. 37회 때는 개별적인 계층과 비계층적 또는 혼합분포 군집 관련된 부분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덴드로그램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층적 군집 분석에만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어떻게 군집을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바로 타당성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형의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이와 같은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데이터 분석 단답형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체 6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보건 해설 중에 한 문제는 약간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 강의 후에 제 영상 밑에 관련된 부분 해설과 같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확인 부탁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우리 시계열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계열 모형의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계열 모형 파트에서 첫 번째 정상성이 중요해요. 정상성에 관련된 3가지 조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시계열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AR과 MA, AR, MA, 아리마 모형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분해시 계열이에요. 분해시 계열이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4가지 요인을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답형 문항에서는 시계열 모형을 물어본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해당되는 해설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R의 모형은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E라는 것은 우리 백색 잡음이라 해요. 우리 회귀 분석에서 오차함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XT라는 것은 현재 시점의 정상 시계열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A라는 것은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XT-2라는 것은 이전 시점의 정상 시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AR 모형은 자기 자신의 과거 자료로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백색 잡음의 현재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가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AR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MA 모형은 뭐예요? 자, MA 모형을 보시면 해당되는 값들 바로 현재 시점의 시계열 자료예요. 그런데 AR에 뭐가 달라요? 자, MA 모형은요, 바로 해당되는 백색 잡음의 선형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AR 모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AR과 MA 모형을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죠? 자, 26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앙상블 모형을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앙상블 모형에서는 백인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가 굉장히 주기성을 갖고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의 출제 키워드가 있어요. 백인의 랜덤 가점을 추구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랜덤 포레스트는 모든 변수를 다 쓰지 않아요. 그 중에 일부의 입력 변수만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만의 특징이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27번 문항, 우리 뭘 물어봤나요? F1 스코어, 혼동계를 위한 F1 스코어 값을 물어봤어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수식을 모르면 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프렉시전과 리콜을 더해주고 각각의 프렉시전과 리콜을 곱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F1 스코어 값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종종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서 약분을 안 해주면 안 되나요?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약분은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28번 문항, 의사결정 나무의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 보기에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냐면 X1과 X2에 우리 해당되는 분류 기준 값 부여하게 되고, 특정 노드의 값을 우리는 이렇게 맞춰줬을 때 각각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분류 기준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경우의 수를 따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해당되는 거 경우의 수를 따져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특정 노드의 값이 이 값을 갖고 있도록 분류 기준값을 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문항은 우리 해설 강의 이후에 제가 영상 밑에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 추가하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 표준화 점수 G스코어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위 2%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최저로 맞아야 하는 점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2%일 때 G스코어 값은 2.05라고 주어져 있다 할 수가 있고, 그때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주어져 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와 같은 표준화 점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바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 우리 문제 출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표준화 점수값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모든 x바, 우리 모평균 또는 표준편차 값을 다 주어지게 되고 이 G스코어 값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항이에요. 우리 결국에는 확률 변수, 이상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알고 있으면 풀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상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2.4라는 것을 주어진 있다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각각 확률 변수와 그때 확률을 곱해주게 되면 기대값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확률 변수가 1, 2, 4가 나왔대요. 그런데 x1일 때 확률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우리는 쓰여질 수가 있겠죠. 자, 1과 0.4의 확률과 그 다음에 2일 때 그때 확률 x라 하고 4일 때 확률 y라고 해요. 이 값이 2.4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또한 각각의 확률의 합은 얼마예요? 1이에요. 그죠? 첫 번째 확률이 0.4고요. 우리가 모르는 x, y를 합쳤더니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자, 이 두 개 연립해서 풀게 되면 x와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ADSP의 데이터 분석 파3 분석하면서 제가 출제 유형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시계열 파트에서 어떤 파트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정상성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또는 분해 시계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데이터 분석 파트에선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번 36회 때는 SOM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혼합분법 군집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또는 연관규칙을 물어보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를 물어보는 계산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와 같은 특징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 또한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류 기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출제되지 않았나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중회계 분석도 약간 출제되지 않았죠. 그죠? 자, 이와 같은 출제가 되지 않았던, 늘상 출제되어 있지만 출제되지 않았던 포인트별로 정리하시면 37회 때 문제 예상되어 있는 출제 포인트라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